우리는 누군가가 상담을 요청해 오면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이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죠. 하지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먼저 상대의 고민을 끝까지 들은 뒤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물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내 말투가 호감인지 비호감인지는 오로지 상대방의 판단에 달렸기 때문이죠. 같은 말이라도 상황과 상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필자 개인의 경험에만 비추어서 설명하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여러 가지 통계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도 손해만 보게 하는 비호감 말투를 버리고 누구와도 좋은 사이를 만들어서 이득을 보게 하는 호감 말투를 지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일과 사랑, 관계가 바뀌면서 인생의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포레스트 북스에서 출간한 말투 때문에 말투 덕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39번째 주제. 걱정을 가장한 설교는 오히려 반감만 산다.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자네 미래를 생각해서 냉정하게 말해줄까? 혹시 이런 말을 하거나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일리가 있어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 때도 있고 이 사람한테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지? 라고 불쾌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후자라면 설교를 들어도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죠. 이참에 고쳐볼까? 라는 긍정적인 마음은 도무지 들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대표적인 사례가 다 널 위해서야 라는 논리입니다. 위압적이어서 더는 듣고 싶지 않은 비호감 말투죠. 이게 다 널 위해서야 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말에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나 친한 친구가 정말로 당신을 생각해서 말하는 경우라면 괜찮겠지만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일수록 굳이 이런 말을 꺼내지는 않죠. 오히려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신뢰도 충분히 쌓이지 않은 사람이 말하니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다 널 위해서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까요? 마음에 들지 않고 불쾌하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보이기는 싫은데 싫은 소리를 하면 날 미워하겠지? 라는 두려움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감추기 위해 굳이 이게 다 널 위해서라는 전제를 달아 설교를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말이죠. 이게 다 널 위해서야 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말로 난 괜찮은데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상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으신지요? 난 괜찮은데 자네가 난처해질걸? 난 괜찮은데 네가 힘들까봐 그러지. 이 또한 타인을 걱정하는 척, 생각해주는 척하며 오지랖 부리는 유형입니다. 괜찮으면 아예 말을 하지마 라고 반감사기에 딱 좋은 말투죠. 이 말 역시 상대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이런 유형은 본인의 가치관을 강요하듯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가볍게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콕콕 찌르죠. 그야말로 의미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손해보는 말투입니다. 그러니 비호감이 되고 싶지 않다면 걱정을 가장한 설교와 오지랖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건 이런 이유로 내가 좀 불편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은데 다만 네 미래를 생각하면 이라는 말보다 나는 그거 싫어 라고 소신껏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신뢰받고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널 위해서라는 위선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보다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이 좋겠죠. 6번째 주제. 어색한 분위기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대화가 끊기면 어색해진다라거나 일단 무슨 말이든 해서 침묵을 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종의 침묵 공포증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침묵을 두려워하는 태도는 호감도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질문을 쏟아부으면 신문하는 모양새가 되기 쉽죠. 침묵을 깨기 위해 자기 이야기만 구구절절 늘어놓아도 결코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합니다. 또 늘 침묵을 깨려고 애쓰면 여유 없는 사람으로 비쳐 매력이 떨어지죠. 그러니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대화는 서로 기분 좋게 소통하기 위한 수단일 뿐 늘 어느 한쪽이 말을 해야만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억지로 매번 분위기를 띄울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오히려 침묵을 깨려다가 본의 아니게 상대의 말을 가로막거나 쓸데없는 말로 상대를 언짢게 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할 말이 없거나 어색할수록 힘을 빼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이나 말하는 속도가 저마다 다르죠. 만약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다면 자리가 어색해서라기보다 앞으로 할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루두루 생각하고 나서 차근차근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대화가 다소 느슨해졌을 때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 이야기에 계속 집중해야 합니다.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차분하게 그래서 하고 되묻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모두가 기분 좋게 느끼는 대화는 바로 힘을 뺀 대화입니다. 어느 한쪽이 긴장해서 이 침묵을 깨야 해 라고 조급해하면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당신이 긴장하면 상대에게도 그 기운이 전해지고 덩달아 상대까지 부담스러워지죠. 그러니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과 더불어 차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좌석의 위치를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죠. 상대와 정면으로 마주보고 앉으면 상대의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상대와 눈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무슨 말이라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절로 들기 마련이죠. 이럴 때는 마주보는 테이블 자리보단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카운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대화를 이끌어 가려다가 도리어 당황해서 쩔쩔매게 되는 상황은 피하도록 해야겠죠. 상대의 이야기에 차분히 귀 기울이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상태부터 충분히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호감의 포인트는 차분히 이야기하면 어색함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주제, 아는 척 떠들면 이미지만 나빠진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얼마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제멋대로 단정해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절에서 외동으로 자란 애들은 안 돼. 늘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저 사람은 B형이라서 너무 즉흥적이야. 잘생겼으니까 한때 좀 놀았겠지. 이렇게 외모나 속성만으로 타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단정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단정은 누구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남의 행동을 트라우마로 규정하는 경우입니다. 최 부장님 있잖아요. 여직원들한테만 유독 까다롭지 않아요? 예전에 여자한테 엄청 까였나 봐. 그때 트라우마가 생긴 게 분명해요. 트라우마라는 말은 언뜻 그럴싸해 보여도 몇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멋대로 단정한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르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죠.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자신이 미리 짜놓은 틀에 끼워 맞춰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마음이 편하겠죠. 하지만 그 본질은 저 사람은 교육을 못 받아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또는 아버지 없는 애는 역시 안 돼 등과 같이 형편없는 단정이나 선입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으며 다 아는 듯 말해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정과 편견이고 때에 따라서는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 그건 그래서일 거야 라고 지레짐작해서 아는 척하기보다 왜 그럴까라고 먼저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면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겠죠. 22번째 주제,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은 무조건 피한다. 필자가 어느 술자리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자리에서 한 남성이 한껏 들떠서 여자 연예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TV 프로그램에 나온 그 여자 몸매 봤어? 진짜 끝내주더라. 동석자들은 일단 억지 웃음을 짓긴 했지만 누가 봐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말하는 장본인은 아마도 자신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가 밝아졌다고 생각했겠지만 정말이지 난처했어요. 특히 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야한 농담을 하면 서로의 거리감이 좁혀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터무니없는 말을 주고받으며 껄껄 웃는 것이 마냥 즐거울 때도 있죠. 하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던가요?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 야한 농담을 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야한 농담을 해야만 즐거울 수 있는 사이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오가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보기에는 한참 부족하죠. 사생활에 대해 함부로 물어보면 안 되는 이유. 성적인 대화가 위험한 이유는 성희롱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불쾌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모자라 상대에게 질문을 이어간다면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죠. 또한 연애처럼 사생활을 이야기하기 꺼리는 사람에게 사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가령 누구씨 여자친구랑은 요즘 어때? 좋아? 남자친구랑은 주말에 뭐 했어? 라는 식으로 묻는다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분 또는 잘생긴 분으로 부르는 것처럼 외모를 평가하는 말과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은 상대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단순 농담에 불과했을지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자극적인 농담이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되도록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딱히 할 말이 없다면 눈앞에 있는 음식을 대화 소재로 삼는 것도 방법이죠. 못 먹는 음식 있어? 라는 대화 주제가 뻔하긴 해도 차라리 낫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꼭 분위기가 밝아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죠. 다만 불쾌감을 느낄 여지가 있는 주제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매너이자 호감 가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27번째 주제, 척하는 연기만 해도 의외로 잘 풀린다. 억지 웃음으로 비위를 맞추는 건 나답지 않아. 이렇게 굽실굽실 머리를 조아리면서 힘들게 영업하는 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나다운 모습으로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 그런데 나답게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기만을 바라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진짜 나에게만 연연하지 말고 상황과 상대에 맞추어서 자신의 캐릭터를 연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단골 거래처에서는 노력형 영업사원, 직장에서는 후배의 고민을 들어주는 자상한 선배, 친구들과 만날 때는 편하고 유쾌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무의식 중에 상황에 맞게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무척 어른스러운 행동입니다. 어린아이는 매사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맞추는 법을 알지 못하죠. 상황과 상대에 맞게 연기할 수 있게 되면 싹싹한 사람, 친절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과 같이 상대방이 호감을 느끼는 캐릭터로 모습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가 이런 사람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으로 여기게 되죠. 상황에 맞는 캐릭터를 잘 연기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선 성실한 캐릭터를 연기해보자 라고 생각한 다음 성실한 캐릭터를 충실히 연기하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성실한 캐릭터가 부정당해도 진짜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대략 이 캐릭터는 영 아니네. 캐릭터를 바꿔볼까? 라고 냉정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죠. 이와 관련해 필자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필자의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앙숙인 두 직원이 있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사람 때문에 회사 전 직원이 불편해하자 지인은 결국 손을 쓰기로 했었죠. 그는 어느 날 두 사람을 사장실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친하게 지내라곤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일할 때만이라도 사이좋은 척 해보는 건 어때요? 사장에게 지적을 받은 두 사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였고 직장 내에서만큼은 사이좋은 척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실제로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고 사무실 분위기도 한층 좋아졌다고 합니다. 단지 연기하고 척하고 무엇무엇인 것처럼 행동했을 뿐인데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죠. 만약 개선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상대를 무작정 피하거나 내치기 전에 좋은 척 연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가 가시돋친 말을 하더라도 나 역시 똑같이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쿨한 캐릭터, 착한 역할을 연기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의외의 반응에 상대는 놀라게 되고 당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불편했던 관계가 한결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38번째 주제, 정보통은 아무에게도 신뢰받지 못한다.
어떤 조직이든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씩 있습니다. A씨는 B 부장님이랑 대학교 동문이라 좌천될 걱정은 없을 거야. A씨가 추진하던 사업이 실패해서 부서를 옮겼는데 이번에는 B씨가 담당이 된 모양이야.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흔히 정보통으로 불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불린다는 사실에도 별로 거부감이 없죠. 하지만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정보통이 호감일 리는 없습니다. 남 얘기의 단점은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상대에게 어떻게 전해질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죠. 가령 어떤 사람에 대해 A씨는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대 라고 말했다고 가정하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A씨가 일을 좀 못한다더라 라고 전할지도 모릅니다. 점점 이야기에 살이 붙어서 A씨가 말이야 진짜 일 안 한다며 하는 식으로 엉뚱하게 와전되기도 하죠. 남 얘기를 할 때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은 툭 하면 누구 흉을 보더라, 경영진에 불만이 많은가 봐, 그 사람은 입이 좀 가벼워처럼 도리어 뒷담화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더라도 남 얘기에는 악의가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은 여자한테 유독 까칠하대. 일은 잘하는데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하다나 봐. 이러한 것처럼 질투와 시기가 바탕에 깔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뒷담화는 오해로 이어져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남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 하되라는 말투는 호감도를 떨어뜨립니다. 부정확한 정보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편견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죠. 정보를 모아서 여기저기 알리면 정보통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는 얻지 못합니다. 정보통이라는 별명보다 신뢰를 얻는 편이 훨씬 기분 좋지 않은가요? 남 얘기만 안 해도 저절로 신뢰는 쌓입니다. 5번째 주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말. 다음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상황입니다. A.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힘들다. B. 근데 원래 다 그런 거야. 나도 말이지. 푸념을 늘어놓거나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을 얻어 조금이라도 마음을 추스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려는 마음과는 달리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말이 바로 원래 다 그런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어렵사리 입 밖에 꺼냈는데 일이란 게 다 그런 거야 라거나 애 키우는 사람은 다 그렇지 뭐. 그런 고민은 누구나 다 해. 등과 같은 말로 쉽게 정리해버리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겠죠. 심지어 어렵게 꺼낸 고민은 안중에도 없이 나도 예전엔 말이야 라고 자기 얘기를 늘어놓기라도 하면 상대는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얘기했을까? 아, 괜히 얘기했다 라고 회의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고민 상담에는 2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언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앞서 언급한 원래 다 그런 거야 라는 식의 말투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인생 경험이 더 많은 선배가 후배에게 조언해주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흔히 이런 표현을 자주 쓸 것입니다.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야. 나도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땐 말이지. 이처럼 자신의 경험이 전부인 양 조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지만 어렵사리 고민을 털어놓은 입장에서는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아는데? 라는 반감부터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조언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정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기 이야기나 조언은 되도록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남의 고민을 조금 듣다가 이내 자신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는 말하는 타이밍이 너무 이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타이밍은 남의 고민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만큼 진득하게 들어준 다음 하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 철칙은 추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결국 나 차였어. B. 뭐? 왜 차였어? A. 길거리에서 갑자기 누가 시비를 거는 거야. B. 언제? 어떤 사람이었는데? 상대가 자신의 기분을 열심히 표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물으면 말하는 상대의 기분에 공감하기보다는 단지 상대가 처한 상황만을 궁금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입장에서는 지금 차인 이유가 그렇게 중요한가? 시비를 걸어서 무서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고 허탈해지죠. 답은 대부분 자신 안에 있다라는 말도 있지 않던가요? 실제 필자도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고민 상담입니다. 함부로 조언하지 않는 것, 추궁하지 않는 것은 호감도를 높이는 대화의 철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공감해주면 고민은 의외로 쉽게 해결됩니다.